현재 지금 대만 해군은 세계 한 22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과 비교를 했을 때 대만 해군은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고, 대만이 스스로 좀 실패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현재 대만 해군의 주력함은 키드급 구축함 4척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대만도 80년대 90년대에는 사실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초음속 전투기라든가 이런 것도 대만이 한국보다 먼저 만들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FCK-1이라는 거를 90년대 초반에 대만이 만들고, 우리는 비슷한 전투기를 2000년대에 만들었어요. 이때 대만이 사실 너무 좋은 걸 하고 국산 개발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군사 개발, 그러니까 국방과학 기술력들이 90년대 이후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 좋은 배들은 뭐냐, 미국이 중고를 파는 건데 이미 40년 이상 수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제일 좋은 수상 전투함이라 할 수 있는 게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그다음에 정조대왕급 구축함이 있는데, 이 키드급이라는 거는 수입한 것도 문제지만 성능, 그중에서도 동시 다목표 대응 능력이 우리나라 이지스 구축함의 4분의 1에서 5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대만은 어떻게 하냐, 미국한테 무기를 팔고 미국 이지스 달라고 했는데 다 거절당했죠.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만이 국방과학 기술 폭망사 중에서 좀 중요한 게 뭐였냐면, 프랑스제 군함을 이제 우리나라 군함 대신에 선택하려다가 완전 말아먹었거든요. 그 이후에 대만의 국방조선, 그러니까 군함을 만든 기술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광화6 아니면 이제 토장급이라 해가지고 소형 고속함, 그러니까 이제 배들의 크기를 보면 우리나라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이제 10,000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일반적인 전투함은 4,000에서 5,000톤, 이거보다 작으면 한 3,000톤인데 고속정 고속함이라 해서 1,000톤 이하급 배들만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배들은 나름대로 펀치력은 괜찮아요. 펀치력이라는 건 공격력. 그래서 대한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슝팽3라 해서 아직 대한민국에도 없는 초음속 대한미사일, 그러니까 한 시속, 우리나라 대한미사일은 한 시속 한 900km에서 1100km로 가는데, 유인미사일들은 시속 한 3000km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탑재를 하는데, 문제는 방어무기가 없습니다. 방어무기가 없다는 게 뭐냐, 미국이 중국 눈치를 봐가지고 방어용 대공미사일이라든가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를 안 해줘서 소형함들은 대공무기가 없고, 이제 좀 큰 배들한테는 굉장히 쉽게 말해서 꾸지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무장들이 있어요. 현대전에서 대공 방어 능력이 없는 군함은 거의 한 내놓은 자식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펀치력이 좋아도 항공기가 공격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라파에트급 구축함을 개조한 캉딘급 같은 경우에는 시체퍼린이라는 미사일을 쓰는데, 대공 미사일을 쓰는데, 이 대공 미사일은 이 한 1960년대 70년대 쓰던 그 수준이에요. 미사일도 유력하지 못하고 그냥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그럼 국산 함대공 미사일을 개발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술력이 부족해서 한국보다 한 20년 정도 늦춰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걸 국산 대공 미사일 달라고 하는데, 한국은 이미 해공이라고 하는 국산 함대공 미사일이 있어요. 그러면 성능은 어느 정도 차이 나요? 해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공 미사일은 360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기 어느 방향에서 와서 쏠 수 있는데, 이게 핵심은 수직 발사관이라는 것에 쓴 거예요. 그래서 수직으로 쏘니까 쏘고 방향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방향 대응이 가능한데, 일단은 대만은 함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수직 발사관 만든 기술이 없어서 경사 발사관을 쏴요. 그러면 왼쪽으로 쏘면 오른쪽에 있는 미사일, 오른쪽에 있는 표적으로 갈 때까지 한참 돌아서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의 기술적인 차이가 한국이랑 한 20년 정도 차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사실 가난한 자의 전략 무기라 해서 인원이 작은 나라일수록 잠수함이 중요해요. 왜냐, 잠수함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잠수함 한 척을 찾을 때 실전에서 1982년 영국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군은 당시 세계 3위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데, 잠수함 한 척을 찾기 위해서 40척 이상의 수상함을 동원했는데 결국에는 아르헨티나 잠수함 못 찾은 적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잠수함이 중요한데, 문제는 지금 현재 대만 해군이 쓰고 있는 잠수함은 2차 세계대전 진짜 80년 된 잠수함을 훈련함으로 아직 현역으로 굴리고 있고, 그다음에 네덜란드에서 2척의 잠수함을 쓰고 있는 것도 이것도 한 40년이 다 돼가고, 마지막으로 최초의 국산 잠수함 하이쿤급이 올해 취역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잠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들긴 만들었는데 불안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엄청 조심하게 테스트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날아갈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 해군 대비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이상 전력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지스 구축함이 없다. 이지스 구축함이라는 거는 대공 방어를 전문으로 하는 군함이 없다랑, 잠수함이 한국은 20척 이상인데 이제 대만은 3척 정도밖에 없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대만 해군은 사실 그 대만이 조선음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나름 이제 자체적으로 많이 만들려고 했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돈이 많다 보니까 그냥 수입해서 쓰면 되지 왜 국산을 만들어, 이런 분위기가 너무 강했습니다. 이게 폭망의 원인이에요. 1990년대 80년대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80년대 후반 대만 진짜 돈이 많았습니다. 한국 국민소득이 거의 2배 정도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만은. 그런 때에 이제 군함을 자체 건조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했냐, 대한민국 해군이 운영 중인 울산급 구축함을 대만이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한 7척 정도 구매하기로 했는데, 이때 대만 해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 대만보다 못 사는 거지 국가한테 군함을 수입해야 되냐, 이건 굴욕이다. 야, 저 후진국들한테서 군함을 사겠다는 게 말이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반대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울산급 구축함은 뭐 지금 기준으로서는 좀 구형이지만, 울산급 구축함 자체가 NLL에서의 작전을 상장으로 만들어서 1980년대의 중국 해군을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 이 울산급 구축함의 장점이 고속정 킬러라 해가지고 함포가 많아서 그 작은 고속보트들을 공격하기 좋아서 대만 해군 있으면 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계속 우리가 못 사는 나라한테 군함을 수입해야 되냐, 이건 모욕적이다, 이렇게 계속 옆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만 해군은 좀 고민을 하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80년대 후반에 국교 정상화라 해서 이제 대한민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면서 중국과 대만이 경쟁을 할 때, 중국이 항상 수교를 하면 대만과의 단교를 요구하고 우리도 그걸 받아줍니다. 대신에 우리는 정말 끝까지 성의를 다해서 이제 좀 지켰는데,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존심 상한 거예요. 왜냐, 일본이 대만과 단교를 하는 거는 일본이 우리나라랑 세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야, 우리보다 약한 애들이 단교하는 건 자존심이 상해서 막 혐한 정수 많이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한국으로부터 군함을 수입하겠다, 이거는 진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만 신문 기사들, 이 기자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거의 한국 다 때려 죽일 기세였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잘못은 아닌데 자존심 상한 게 너무 큰 거죠. 이때 접근한 것이 이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라파에트라는 군함을 대만에 팔려고 했고, 이 군함에 대해서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 라파에트급 군함은 스텔스 구축함이라 해서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게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대만 버전에 맞게 만들어주겠다고 막 꼬시고 있는데, 프랑스도 중국 눈치를 봐버립니다. 어떤 식으로 봐버리냐, 판마 계약은 다 했어요. 다 달아준다고 하고 대만 해군 요구해준다는 것도 했어요. 처음 계약할 때는 다 만들어주겠다 했는데, 중국이 프랑스한테 항의를 하니까 프랑스는 변명을 합니다. 우리는 무기를 팔지 않았어요. 이게 뭔 소리냐, 군함은 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배에다가 무기를 달면 군함이 될 거 아니에요. 배에다 다른 무기를 다 빼서 수출을 하겠다. 그러면 무기는 대만 해군이 프랑스한테 묻겠죠. 무기는 그럼 어디서 구해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라파에트급 군함은 프랑스에서는 선체랑 엔진 정도만 팔고, 거기 들어간 무기는 대만이 알아서 다 구해야 되는데, 대만이 알아서 다 구하다 보니까 성능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은 엄청나게 높아져서 거의 정가의 4배, 3배를 주고 샀다는 이야기까지 있고, 이 과정에서 방산 비리를 밝히려는 의문의 해군 장교가 실종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망으로 인정되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방산 비리가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대만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결국 지금은 어떻게 됐냐, 책임자들 대충 문책도 안 받고 죽은 사람만 억울하게 죽는 게 됐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프랑스한테 이제 이렇게 통수를 하고 하나 맞고 난 다음에 또 시작했던 게 또 네덜란드였어요. 네덜란드가 그때 당시 잠수함을 만들고 수출을 하려 했는데 잠수함이 판매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대만한테 잠수함을 팔겠다 하고 계약서하고 돈도 다 줍니다. 그러다가 또 중국이 이야기를 하니까, 계약 도중에 원래 4척 이상의 잠수함을 계약을 하고 이제 대만 국내 건조 기술 이전도 해주겠다는 걸 다 포기를 해서 그거를 네덜란드가 다 파토를 해서 원래 6척 이상의 잠수함을 건조해야 되는데 2척만 제공합니다. 이래서 대만은 방황하게 되고, 이때쯤 되면 이제 슬슬 국내에서 건조하거나 아니면 개발하겠다는 거는 완전히 다 접히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미국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도 대만이랑 단교를 했지만 미국은 대만 관계법이라는 특수한 법률이 있어요.
대만에 무기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법률입니다. 이걸 사용해서 대만은 미국에 무기를 사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 돈 많이 쓸 테니까 제발 무기 팔아줘. 그때 당시에도 대만 또 돈은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한테 무기 요청을 했는데 미국도 중국 눈치를 봐서 대만이 미국한테 무기를 한 100종류 이상 이제 신청을 하면 그중에 승인받는 게 한 2종류 다 자릅니다. 중국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러다가 승인을 받다 해도 원래 배달되는 것보다 뭐 제품을 바꾸거나 옵션을 바꾸거나 배달을 한 10년 정도 늦추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대만의 자체 함성 건조 기술력 발전이 안 되니까 한 2010년대 들어서야지 다시 대만의 잠수함과 군함 건조에 대해서 추진을 취재하고 있고, 현재 대만은 수상함은 경구 구축함이라서 우리나라의 인천급 구축함은 한 절반 크기 되는 거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잠수함도 하이쿤이라고 하는 국산 잠수함을 이것저것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이 너무 멉니다. 해군력 측면을 봤을 때 대만 해군은 중국 해군의 한 40분의 1도 많이 잘 쳐준 거예요. 5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내용만으로만 사실 대만 현지에 있는 군사 전문가들이랑 2시간이 뭐냐, 진짜 거의 반나절 이상 깊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만 사람들도 좀 굉장히 답답해요.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아는 걸로 생각한 게 큰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돈 많으니까 국내 역량을 키우는 것보다 그냥 수입하면 되겠지. 근데 아무도 파는 사람이 없고, 아, 우리 수입하는 데 없어도 미국이 도와주겠지. 미국이 안 도와주고. 이런데 이 시점에서 4, 5년 이상 예산 소모될 대로 다 되고 이러면 진짜 돈이 부족했어서 정작 국내 개발 시도할 때는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 무기 연구 개발하는 거는 인력 유지가 필수적인데, 몇 년 동안 수입하겠다고 하니까 원래는 미사일을 만들던 사람, 군함을 만든 사람 다 떠나갔죠. 이러다 보니까 인프라가 부족해지고,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국산 개발이 안 되고 이 악순환의 늪에 빠진 겁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율곡 사업 때부터 국산화에 정말 목숨을 걸었습니다. 율곡 사업 전에 번개 사업이라고 1970년대 우리는 총도 하나 못 만들었고 수류탄도 못 만들었어요.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특명을 내려서 국산 개발을 하려 할 때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연구소는 이 능력이 없어서 청계천에 세운상가에 가가지고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총과 폭탄 같은 거 만듭니다. 이때 잘못해가지고 총도 터지기도 했는데 어떻게 했냐? 개발자들한테 직접 쏘라 시켰어요. 터지면 이제 네가 목숨이 위험하다. 그리고 개발 일정이 늦어지면 개발하는 사장을 경찰 유치장에 가둬버립니다. 일정 못 지겠다고. 국산화에 목숨을 건 나라랑 걸지 못한 나라가 여기서 차이가 생기고, 대만은 너무 뒤늦게 국산화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은 대만 현지에서 누구나 다 국산화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국산 무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작점에서 너무 실수를 많이 하니까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정말 보잘것없고 힘든 게 너무 많았습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의 전투함 중에서는 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전투함이 2척인가 있었어요. 그 한 100척 넘는 것 중에. 그때 당시 일본은 모든 이제 구축함에 대공 미사일이 달려 있었고 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기어링급이라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활약했던 군함이 있어요. 이미 1980년대 당시에도 40년 이상 된 배를, 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배가 없어가지고 기어링급을 강제로 운영했거든요. 불이 나도 억지로 껐어요. 왜냐?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배가 그 배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힘든 과정에서 국산 배를 만들려고 우리가 시도를 했으나 그때 당시만 해도 기술이 부족해서 일단 우리는 잠수정부터 먼저 만들었습니다. 잠수정이라서 돌고래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전투보다는 특수부대, 솔직히 말하면 간첩을 북한의 북한공작원들 침투시키는 용도로 만든 이것부터 시작했는데, 이것도 만들 때 가라앉을까 봐 1m씩 잠수를 하고 개발자들이 탔어요. 야, 이거 내가 타서 만든 거니까 물 새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만든 게 지금 현재 이 돌고래급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저기 마포에 가면 서울을 한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그 잠수함이 시절 전시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 장고고 계획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장고고, 우리나라 바다를 만든 이제 그 고려시대의 명작을 해서인데, 잠수함을 스스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독일에서 이제 설계 도면이랑 기술 이전을 봐서 만든 데 도전합니다. 그리고 광개토 계획을 시작합니다. 광개토는 광개토 대항함 이름을 따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울산급이라든가 포항급 구형 함정들은 미사일 같은 것도 없고 헬기도 없었는데 미사일도 달고 헬기도 달고 현대적인 함정을 한번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도전을 한 게 이제 광개토 대항함이고,
광개토 대항함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광개토 계획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전투함, 수상 전투함들은 KDX-1, KDX-2, KDX-3라고 합니다. 이거 KD-1, 2, 3 하는 분들은 사자예요. 가짜니까 그 부분들 많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명칭으로 광개토 1, 2, 3라고 하는데, 광개토 대항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점점 크게 만들어서 광개토 1, 2, 3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1990년대 초반에 시작을 해서 IMF가 터져버립니다. 이때 그 수상함은 광개토 2, 지금은 이순신급 수상 그 구축함, 그리고 잠수함은 장고급 잠수함을 건조했는데, 이때 건조 수량과 축소가 많이 됐고 그 개발자도 많이 던졌는데, 국방 예산만큼 연구개발만큼은 지켜야 된다 해서 어떻게든 지켜내서 결국에는 이제 IMF가 끝나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최초의 한국형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건조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해군 전력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광화 2호 계획 같은 경우는 라파이트급 도입 계획인데 1호는 우리나라에서 울산급 수입하는 거였고, 그게 3, 4, 5호는 쉽게 말해서 짬됐습니다. 짬됐다는 건 계획이 취소됐어요. 수입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다가 거의 10년 동안 방황하면서 배들은 노후화되고 대체품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중국이 점점 세지니까 미국이 어쩔 수 없이 30년 된 군함, 지금도 주력으로 쓰고 있는 키드급 구축함을 판매하기로 합니다. 이러면서 키드급 구축함을 보조할 수 있기 위한 계획으로 광화 6라는 계획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이때 대만은 우리가 그 능력이 없는 걸 인정을 해서 다시 6를 만드는데 2보다 훨씬 더 축소됐습니다. 200톤급 이하, 뭐 우리로 치면 솔직히 말하면 통통배라고 비슷하고 요트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미사일 2발만 다는 고속정을 만들어서 일단 국산화해보자라는 걸 해서 요건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토장급이라 해가지고 200톤보다는 좀 크고 1000톤급 미만의 그 쌍동선이라는 거는 배가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긴 게 아니라 밑에 튜브 같은 게 2개 달려 있어가지고 2개의 튜브 동으로 떠다닌다. 이 토장급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현대적인 함포랑 그다음에 대한미사일 16발에 달해서 나름 중국의 항공방 킬러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2000년대, 2010년대부터 만들어지고, 2010년 이후에는 하이쿤 계획이라 해가지고 국산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개발하는 한 10년 걸립니다. 왜냐, 잠수함은 진짜 고장나면 물 새면 가라앉으면 다 죽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인도네시아 작년에 이제 나가피사급이라는 게 침몰해서 승무원들 전원이 이제 좀 사망하기도 했는데, 기술 이전을 받을 거나 해준다는 나라들이 없는 거예요. 자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빼돌리려다가 들켜가지고 그 개발자들이 좀 실형을 받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어제는 완성이 되고 나니까 이게 성능이 너무 낮다 이렇게 하면서 대만군이라든가 대만 시민들은 대만의 자체 무기에 대해서 조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국산 개발하면 성능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낮는데 기술 확보하면서 점점 더 좋아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장 중국이 쳐들어오는데 기술 개발할 시간이 어딨냐 이러니까 기술 개발 시간이 더 부족해지고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상황에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과 대만 해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국산화에 대한 의지, 우리 손으로 무기를 만들어야 됐던 의지 부족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돈은 많은데 돈 많으니까 수입하면 되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90년대 이후에는 중국 힘이 너무 강해지니까 미국조차 대만의 무기를 파는데 눈치를 보여가지고 수입이 안 됐고, 그러니까 악수 개발을 할 때 또 성능은 또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국방 군사 개발, 배를 개발한 건 정말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큰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고 날 때 축사로 이 배를 만드니까 정말 많이 고민했다. 이게 한 척에 1조 원이거든요. 엄청난 가격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마음가짐과 의지가 최고 대통령을 필요한 최고 지도자, 정치권, 그리고 시민들의 지원이 있었어야 됩니다. 무기 성능이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건 분명히 고쳐야 되고, 수입산이 더 좋은데 왜 수입산 써야 돼? 이거 억울하다. 이렇게 말한 것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항상 무기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산 무기들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지만 또 이거 쓰니 다른 거 수입산 쓰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 무기를 만들지 못하면 어느 순간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대만의 사례를 봤을 때 언제나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만의 사례를 거울 삼아서 자주국방 그리고 국산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강철 같은 의지를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해군 무기는 아닌데 얼마 전에 이제 대만에서 좀 난리가 났던 사건이 P6라고 하는 훈련기가 추락해가지고 그 조종사 2명이 사망했는데, 이게 훈련기가 대만이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가 40년 된 거예요. 대만이 후속 비행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취소됐다가 사람이 죽어가지고 대만 정부가 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대만에 군대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오래된 비행기를 끌고 다닌다 이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처음에는 시민들이 하자고 하는데 어느 순간 갔다가 이거 수입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바뀌면 수입하는 여론들이 높아집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만도 로비스트를 있고 한국도 로비스트를 있고, 로비하신 그 국방군사 로비스트는 국산 무기 개발할 때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해외 수입을 할 때 거기서 커미션을 받습니다. 이분들의 입김이 강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국산 무기 개발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은 일관적인 관점으로 계속 추진돼야 되는데, 이런 외부의 방해, 해외에서 수입하면 좋아, 이거 왜 사다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만들려고 해,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의지가 지금은 대만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한국의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비교할 수 있는 대만의 AIDC 같은 경우에는 전성기 대비 인원이 한 반 정도 줄었고, 꾸준히 국산 무기를 만들고 지원을 해주고 해야지만 성장하고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반들이 많이 날아간 상태에서 뒤늦게 후회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만 해군도 자신들이 역량이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독침 전략, 벌떼 전술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같이 혼자 죽지 않는다. 대만은 중국의 항공모함을 어떻게든 격파하고 격침시킬 수 있게 소형 함정들에다가 미사일을 대량으로 장착해가지고 한 번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쏘고 분산돼서 작전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배에서 쏘는 것보다 지상에서 이 배를 향한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해안 방어정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만드는데, 이게 쉬운 건 아니고, 사실은 또 중국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신무기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만 해군은 중국의 침략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바다에서의 게리라전을 진행하고 있다 하는 의지들이 있고, 하나 다행인 거는 대만이 드론 기술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시장도 있고 기술이 있기 때문에 드론을 사용한 해상작전, 해군력 증강 이런 것들은 좀 나름대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만 해군과 한국 해군의 차이는 지역 해군과 연안 해군의 차이라고 합니다. 이게 군사 용어인데, 대항 해군이라고 해서 전 세계 어디든 군사력을, 해군력을 파견할 수 있는 국가 이런 게 있고, 지역 해군은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국가. 근데 연안 해군은 자기 바다, 영해를 모두 다 지킬 수 없어서 땅 가까이에서 작전해야 되는 그런 해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점에서 대만 해군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게 숫자도 부족하고 질도 부족합니다. 특히 상륙 작전을 막기 위해서 많은 잠수함이 필요한데, 그 잠수함에 대한 기술이 부족한 게 아직까지는 현실이에요. 하나 있는 잠수함도 제대로 아직 개발이 되지 못하는 시점에서, 그래서 저는 대만이 이 잠수함 기술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리고 발전시키는 게 따라서 어쩌면 대만의 해군력뿐만 아니라 대만의 미래 운명도 결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잘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KDD-14라는 한국형 구축함 사업이 그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과의 좀 갈등이 있어서 전력화가 예정보다 한 3년 정도 지연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배인데, 대만의 그런 사례를 우리가 좀 본받아서 사업 진행일 때 좀 추진력 있게 가고, 그리고 꾸준하게 전력 증강을 하고 기술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것들이 우리가 대만의 그 해군력 실패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